일단은 문제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13번은 34쪽의 13번은 그냥 27도씨 1기압에서 이렇게 왼쪽에는 마그네슘 반응을 시켜서 그때 발생하는 H2 기체를 수성 포집, 말 그대로 기체 요 안에 모으는 건데요. 이때 포집된 기체의 압력은 되게 단순해. 일단은 답이 뭐예요? 0.96입니다. 0.96기압이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요. 일단 우리 U자관에서 양쪽에 그 수면이 같은 이유가 양쪽에 가해지는 압력이 같아서였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앞에 수은을 이용해 갖고 요 U자관 혹은 J자관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문제들도 같이 좀 풀어봤어요. 결국 그거랑 결이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는 이 U자관이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 거꾸로 뒤집어 놓은 눈금 실린더 안 하고요. 그리고 그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수조 안에 물 바깥 표면이겠지. 여기 사이에 압력의 평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눈금 실린더 안에 기체의 총 압력하고 대기압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기압이 지금 문제 조건이 1기압이니까 결국은 대기압과 같다라는 얘기는 저 눈금 실린더 안의 압력이 1기압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눈금 실린더 안에 압력이 1기압, 그러니까 포집된 수소기체의 압력 1기압 하면 안 되고 문제에서 적어줬잖아. 수증기압은 0.04기압이다. 그냥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주어지면 딱히 원래 알고 있던 게 아니더라도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럼 이 0.04기압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느냐.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눈금 실린더 안에는 결국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수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물이 증발해서 모인 수증기도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압력이 1기압이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수증기가 뛰게 되는 압력은 몇인 거냐면 거기 적혀 있는 수증기압 0.04기압인 거고, 그럼 1기압에서 0.04기압을 뺀 0.96기압만큼만 수소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죠.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치? 그 다음 그 밑에 2번 포집된 수소기체의 질량을 구하시오. 이것도 단순한 게 PV는 nRT에 대입해서 풀란 얘기예요. R은 주어진 대로 0.08. 우리가 이런 계산을 시킬 때 R 값으로 제일 많이 주는 값이 0.08이거든요. 대입하면 되고, T는 뭐 대입해야 되는 게 맞아요? 300을 대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온도가 27도씨로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켈빈, 절대 온도로 바꿔서 대입해야 되니까요. 273 더해서 300을 대입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일단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P하고 V, 여기서 P는 0.96기압 우리가 구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는 저기 눈금 실린더에 모인 기체 부피 100ml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거 단위 조심해야 되죠. 밑에 지금 R 상수에 어차피 힌트가 다 있어요. R 상수 단위를 보시면요, ATM 이게 기압이랑 같은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L 이게 라지 L 리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리터로 바꿔서 0.1로 대입해 줘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계산하면 N값 현재 몇 몰인지가 나올 거고, 근데 기체가 수소기체니까 질량 구하는 건 거기다 2만 곱하면 끝나는 거죠. 수소기체 분자량이 2만 곱하면 끝나는 것이가 됩니다.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빡센 문제. 보편적인 대부분의 실험을 기반으로 한 화학 문제들이 다 그렇잖아. 계산이 빡센 거지. 우리 왜 중화적정도 비슷한 결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두 분 다 뭔가를 열심히 적는지 계산을 하는지 하느라 내 말을 듣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치? 듣고 있는 거긴 하겠죠. 그쵸? 네.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거는 문제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만 착실하게 잘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이 13번 문제로 나오는 유형은요, 지금 이런 계산 문제 유형보다 더 자주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문제 과정을 볼게요. 가 말고 나를 보시면요,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면 눈금 실린더 안과 밖의 수면을 일치시켜 수소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이 모두 반응하면 눈금 실린더 안과 밖의 수면을 일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압력이 측정되지 않는 거지. 왜냐면 봐봐. 우리 U자관에서의 원리가 뭐였어? 양쪽 수면이 같을 때 양쪽 수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같다를 이용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요 안에 눈금 실린더 내부의 수면과 눈금 실린더 밖에 이 수조의 수면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럼 만약에 눈금 실린더 U자관으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U자관에서 이쪽의 수면이 더 높고 이쪽의 수면이 더 낮다면 압력이 어떻게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요 수면을 기준으로 맞춰서 여기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 여기 가해지는 압력 더하기 요 물만큼의 압력을 합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 안과 밖의 수면을 맞춰주지 않으면 요 물만큼의 압력을 더한 것과 그러니까 실린더 안의 기체하고 요 물의 압력을 더한 거랑 대기압이 같든지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밖의 수면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밖의 수면이 더 높다면 대기압하고 위에 그 올라와 있는 수면만큼을 더한 값과 내부 기체의 압력이 같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수면의 높이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정확한 값으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을 채워서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한 값이 됩니다. 수면을 맞춰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수면을 맞춰주기 전에는 실린더 내부의 수면이 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두 번째, 실린더 내부 기체의 압력은 이 수면을 맞춰주는 과정에서 그냥 압력 자체가 유지될까요? 압력이 커질까요? 압력이 작아질까요? 여기서도 2-1번 여기 그냥 파생 문제인데요. 걸고 결이 비슷한 건데 실린더 내부 기체의 그래서 부피는 똑같이 유지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일단 맨 위에 거. 우리가 물을 채워서 수면을 맞춰주기 전에 실린더 내부의 수면은 바깥의 수조의 수면보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낮아요? 어떨 것 같아? 높아요. 보통은 높은데 사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생성된 기체 양에 따라서 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이게 수상포집 실험이잖아요. 수상포집을 통해서 모인 기체의 양이 충분히 많으면 수면이 안쪽이 더 수면이 낮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생성된 기체의 양이 적으면 안쪽의 수면이 더 높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수면이 더 높을지 낮을지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생성된 기체의 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그냥 양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조건은 이 수면이 더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실린더 내부의 수면이 더 낮을 때까지 실험을 진행해 버리잖아? 그럼 이 실험은 실패한 실험입니다. 왜냐면 안과 밖의 수면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맞춰주려면 내부의 기체를 빼내야 돼. 내부의 기체를 빼내는 것 말고는 이 수면을 맞춰줄 방법이 없어서요. 그래서 얘는 실린더 내부의 기체의 수면이 높을 때 멈춰야 돼요. 실험 자체가. 그래야만 실험이 성공한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높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두고 밑에 걸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러면 실린더 내부의 수면이 더 높았던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채워주면서 실린더 바깥과 실린더 안쪽의 수면의 높이를 같게 만들어주면 보통 그 수면을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그냥 진짜 밖에다 물을 더하는 거거든요. 밖에다 물을 따르면 변하게 되는데 그럼 실린더 내부의 기체의 압력 혹은 부피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혹은 변하지 않을 것인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한다면 어떻게 변하는가 인 거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유지는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해? 유지? 유지. 저희는 유지 한 표. 여기는 유지는 아닐 것이고. 네. 답은 일단 유지가 아니긴 합니다. 유지는 아니긴 해요.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져요. 높아지지. 왜요? 수면이 원래 더 높았었는데 그거를 맞춰주면은 원래 비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 방금 우리 요 일자간의 원리가 수면을 기준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요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과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실린더 내부의 수면이 더 높다면 지금 딱 요 상태입니다. 실린더 내부에 물이 요만큼 올라와 있고 그 위에가 우리가 포집한 기체 H2가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엔 대기압만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압은 1기압으로 고정이지. 그러면 얘가 원래 1기압으로 누르고 있었고 여기는 요 물의 압력하고 위에 기체의 압력이 합쳐져서 1기압인 상태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기체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았을 거거든. 그치? 이 기체만의 압력은 그럼 1기압보다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물을 채워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쪽 수면이 다 올라가요. 단지 이쪽의 수면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이쪽 수면은 조금씩만 올라갑니다. 왜냐? 왜 그렇게 변해야 되냐면 이쪽 수면, 이쪽에 물을 넣어서 수면을 맞춰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결국 양쪽의 수면이 다 맞춰지면 대기압과 기체 압력이 같아야 되지. 근데 그 과정이 되려면 대기압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였어? 대기압보다 기체 압력이 작았죠. 근데 양쪽의 압력이 같아지려면 결국 이 기체의 압력이 커져야 되죠. 그럼 압력이 일단 커진다가 답이거든요. 근데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부피는 작아져야 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부피가 작아지는 방법은 뭐겠어? 안쪽도 수면이 올라오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물리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굉장히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동시에 가장 화학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죽고 싶다. 이거는 어차피 멤버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음 주 실험을 진짜 해볼까? 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네. 해요? 그냥 이거 시험관인 아무거나 구해서 그러니까 큰 수조를 구하는 게 제일 문제네요. 큰 수조 하나 구해놓고 물 채운 다음에 큰 시험관 하나 구해서 그거 이렇게 물 채운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위에 꼭대기까지 물 차 있는 상태거든. 근데 다른 기체 모으는 건 힘드니까 거기다 이제 빨대 이렇게 안에 넣어갖고 여러분들이 입김 넣어서 이렇게 수면 낮추면 되거든. 그렇게 해놓고 밖에다 물 추가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과학동아인데 이거 안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제 이 실험은 실린더 내부의 수면이 더 높은 상태로 실험이 일단은 끝나. 그러면 이거는 보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당장 이걸로 결론을 도출하면 안 돼. 그럼 그 보정하는 과정에서는 밖에다 물을 추가해주는 형태로 보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 과정의 변화가 실린더 내부의 기체 압력은 커지게 되고요. 부피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실린더 내부의 기체 압력은 커져야 돼. 왜 커져야 되냐면 지금 애초에 안쪽의 수면이 더 높다는 얘기는 기체만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린더 내부 우리 최종 목적은 뭐야? 양쪽의 수면을 같게 만들어서 대기압과 이 내부 기체의 압력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압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원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을 맞춰주는 데가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을 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면을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물을 부어서 수면을 맞추려고 하면 결국 압력이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나올 때 같이 변하는 게 부피가 줄어든다란 말이야. PV는 NRT에서 지금 온도는 일정하고 R은 상수고 물수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피가 같이 감소해야 되고 부피가 같이 감소하는 바람에 물이 안쪽 수면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이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지. 기체가 부피가 감소한 만큼. 그런 개념인 거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13번은 그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네, 14번도 한번 해보시죠. 14번은 좀 그 앞에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엮어놨을 뿐이지 그렇게 하다 하진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봅시다. 자, 왼쪽을 왼쪽에는 위에가 열려 있고 오른쪽은 완전히 진공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오른쪽의 진공 상태의 뜻은 그 위에 기체가 없으니까 위에서 수온을 누르는 압력은 없어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때 처음을 기준으로는 맨 오른쪽에 수온 기둥의 압력이 38cm, 즉 0.5기압이 되는 걸 거고요. 그치? 그러면 그게 곧 네온의 압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네온의 압력이 0.5기압이고 네온의 부피가 현재 1이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운데 꼭지가 일단 잠겨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에. 되지? 그치? 왜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U자관, J자관에서는요. 결국 그 수은 기둥하고 왼쪽 수은면을 누르는 건 네온의 압력일 거잖아요. 그치? 왼쪽 수은면을 누르는 건 네온의 압력입니다. 되죠? 3이에요. 네, 이건 잘못 봐서 잘못 적었네요. 네,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헬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헬륨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헬륨은 일단 얘가 1리터인데 얘는 압력이 1.5기압이 돼야 되겠죠. 그치? 왜? 맨 왼쪽은 수은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압도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 수은 기둥 위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으니까 대기압 1기압이 없네요? 어? 문제 조건에 대기압이 없어요? 대기압이 있지. 76cm Hg 있네요. 예, 그래요. 네, 1기압 있으니까 얘가 1.5기압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둘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딴 것보다 우리 PV는 NRT에서 또 가져왔을 수 있는 게 R하고 T 지우고 그래서 PV는 N. 우리 요거는 지난주에도 했고 제일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서 써주면 헬륨이 현재 1.5몰이고 네온은 현재 얘도 똑같이 1.5몰이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과정이 뭐야?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잖아요. 그럼 꼭지를 열게 되면 헬륨하고 네온이 섞인 상태가 돼서 전체에 대한 걸 구해보면요. 일단 전체 부피가 4가 됩니다. 꼭지가 열려 있으니까 양쪽 용기를 채우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체 몰수는 3몰이죠. 헬륨 1.5몰과 네온 1.5몰 해서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부터 안 구하고 부분적으로 먼저 구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한다고 치면 헬륨의 부피도 4가 되고 네온의 부피도 4가 되는 거고 헬륨의 몰수도 1.5몰이고 네온의 몰수도 1.5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 압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헬륨의 압력은 얘를 4로 나누면 되는 건데 보자. 2분의 3, 8분의 3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8분의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3 기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 기압이 돼요? 총 4분의 3 기압, 0.75 기압이 되면 되는 거지. 부분 압력의 합이 전체 압력인 거니까요. 구하고 내려와도 되고 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고 어차피 보통 문제에서는 다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기억 H는 맨 오른쪽에 진공인 상태 쪽에 관의 수은 높이잖아요. 그럼 얘는 순수하게 이 전체 압력인 4분의 3이 요 오른쪽에 있는 J자관의 왼쪽 수면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이 J자관의 수면 오른쪽 수면에도 오른쪽 수은도 4분의 3만큼의 압력을 가져야겠죠? 1기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76cm Hg가 아니라 76 곱하기 4분의 3 cm Hg가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니은 헬륨과 네온의 부분 압력은 같죠? 이건 우리가 계산해봐서 아는 거지.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요. 사실 실험 후에 헬륨과 네온의 부분 압력이 같은 거는 여기까지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헬륨과 네온의 몰수가 같다는 데서부터 이미 그치? 원래 콕을 열기 전에 양쪽의 몰수가 같았으면 콕을 열고 난 후에 얘네들이 섞이게 됐을 때 몰분율이 똑같이 나올 거잖아. 몰분율이 둘 다 2분의 1을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압력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눌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고요. 디귿 꼭지를 열기 전과 후 네온의 압력비는 보이는 대로 원래 네온은 0.5기압이었다가 8분의 3기압이 된 거니까 그냥 그거 B로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되겠고 15번도 풀어보자.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5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나을 테니까 15번도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풀어보자. 15번 문제도 만약에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면 PV는 N을 그냥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긴 합니다. 왜냐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분자량이 그 4잖아요. 그러면 2.4g이라는 거는 어차피 0.6몰이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부피는 60cm나 40cm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부피 B로 이용해서 뭐 6대4 내지는 뭐 그런 정도로 좀 바꿔줘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밑에 부피를 같이 써줘야 되니까 제일 적합하고 편한 거는 6, 4하고 3, 7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정도는 이제 써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PV는 N을 써주게 되면 압력이 구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에서의 헬륨의 부분 압력을 뭐 0.1 기압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네요. 우리가 부피를 6으로 잡게 되면 0.1 기압 정도로 잡으면 헬륨이 0.6몰인 게 나올 거고 그러면 옆에 있는 N2도 마찬가지로 0.1 기압이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부피가 4고 0.1 기압이면 0.4몰이겠네요. 그럼 A가 0.4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여태까지 푼 것들이 제대로 이해됐다면 그걸 가지고 푸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 약간은 그쵸? 기본 유형에 가까운 그걸 조금 그냥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니까요. 그래서 얘는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치? 얘는 이제 더 할만할 것 같으니까 됐고 그럼 완자는 일단 잠깐 다시 덮어두고 용액 얘기를 마무리 일단 먼저 지어봅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용액 얘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농도가 있다. 그래서 농도 중에서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는 여러분들이 알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예요? 몰랄 농도가 추가된다 입니다. 근데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용매의 질량
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단위인 몰을 씁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의 단위는 주로 몰 퍼 킬로그램을 써요. 아이고. 몰 퍼 킬로그램을 써요. 그래서 저 몰 퍼 킬로그램을 쓰는데 이게 이제 농도, 몰랄 농도, 몰 농도, 퍼센트 농도 이런 농도 중에서 우리 새로 배우는 몰랄 농도인데요. 근데 몰랄 농도는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굉장히 한정적인 애야. 이게 뭐랑 연결이 됐었던 거냐면 우리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됐었는데 일단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일단 요 세 가지만 먼저 적어서 요렇게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기압력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우리 지난주에 했지 증기압력.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 딱 제일 잘 이해하고 끝냈어야 되는 게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다시 정리해보면 증기압력은 액체의 증기가 띄게 될 압력입니다. 그리고 그 증기가 띄게 될 압력은 보통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 거냐면 동적 평형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증발이 다 돼서 최대로 돼서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단 증발을 시켜본 다음에 그때 증기가 띄는 압력을 측정하면 그게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측정을 할 수 있다인 것 뿐이지 꼭 동적 평형 이런 상태에서만 증기압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증기압력은 그냥 주변에 다른 기체가 없는 상태에서 증기가 생겼을 때 그 증기가 띄게 되는 압력을 뜻해요. 항상. 보통 우리가 동적 평형까지 이룬 다음에 증기압력을 측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기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아니니까. 만약에 진공 상태라면 굳이 뭐 동적 평형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에서 부피가 자유롭게 변하는 어떤 풍선 같은 걸 놓고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증기압력을 측정하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차피 이 증발하면 증발하는 대로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개념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 풍선이 부풀기 전에도 그냥 내부의 압력을 측정만 할 수 있다면 증기압력이 될 거예요. 그게 너무 괜한 소리인가요? 네, 괜한 소리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결국은 중요한 건 증기압력은 증기가 띄는 압력이다. 근데 그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동적 평형일 때의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인 거고요. 자, 그런데 그때 증기가 띄는 압력이라고 하는 이 증기압력은 결국은 우리가 측정 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얼마나 증발을 잘하느냐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증기압력이 뭐야? PV는 nRT.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서 압력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 증기압력은 증기가 띄는 압력이기 때문에 결국 기체의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니까 P 쓸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V나 N이나 T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때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몰수의 영향? 당연히 받긴 받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냥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을 얘기할 때는요. 몰수의 영향이 크지 않아요. 왜? 어차피 동적 평형 상태에서 측정할 거니까. 그리고 부피의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동적 평형 상태에서 측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얘기가 요거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 증기압력의 결정이 V나 N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V랑 N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몰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피가 커지는 거고,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몰수가 많아지는 거고로 채워지는 것 뿐이지 얘네 둘이 압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국 증기압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온도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증기압력 자체가 온도 영향을 가장 직관적으로 직결되어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랑 별개로 또 아무리 그래도 뭐가 있냐면, 이거는 순수한 물에서나의
물에서는 V랑 N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뀌는 건데 우리가 용질을 섞어주게 되면 아예 이 맞물려 돌아가던 이 밸런스를 깨버리게 되는 거지. 몰수가 억지로 바뀌어요. 왜? 용질을 넣어주잖아? 그럼 물 자체가 증발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물의 증발이 약해져요. 증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밸런스 있게 돌아가던 점에서 N값을 억지로 낮춘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압력이 작아지는 방식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이게 딱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만으로 설명한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현상입니다. 근데 결국 이 증기압력 내림이 얼만큼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넣어준 용질이 얼만큼이냐, 그러니까 용질이 지금 얼만큼 증발을 방해하고 있느냐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더라. 이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기보단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몰분율하고 증기압을 곱하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물의 증기압하고 물의 몰분율을 곱하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오더라. 그럼 수학적으로 용질이 얼만큼 방해했느냐가 중요한 거네를 증명한 거지. 이걸 사실 화학 입자 입장에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입자도 아니고. 우리가 입자를 전체 뭐예요? 관측은 해도 관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계산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그 계산적으로 증명된 값이 어떻다? P 용액, 용액의 증기압력은 P 용매, 용매의 증기압력에 X 용매, 용매 몰분율을 곱한 거고요. 델타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얘는 요 용매, P 용매에서 P 용액, X의 용액의 증기압력을 뺀 값, 그러니까 요 차이가 되는 건데 이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질의 몰분율을 곱한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걸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것까지도 설명을 좀 했었냐면 어차피 X 용매 더하기 X 용질이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 유도도 해봤었죠. 우리가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여기 P 용매 빼기 용액에서 용액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P 용매 빼기 P 용매 곱하기 X 용매가 됐었는데, 그럼 이걸 P 용매로 묶어주면 1 빼기 X 용매인 거잖아요. 근데 1 빼기 X 용매는 뭐다? X 용질이다. 이거 유도도 우리가 같이 해봤었던 거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증기압력 내림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기압력이 내려가게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상평형 그림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상평형 그림 말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액체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파트입니다. 요 부분을 다룰 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꼭 용액이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액체를 비교할 때도 항상 증기압력이 높다는 말은 끓는 점이 낮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층위로 설명해 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화원에서 다루던 이야기로 설명을 해보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결합력이 강하다 혹은 분자 간의 힘이 강하다였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으려면 그 힘이 약해야 되는 거거든? 분자 간의 힘이나 어떤 결합력이 약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합력이 약하면 그만큼 증발이 잘 되겠어? 증발이 안 되겠어? 잘 되겠지. 지들끼리 엉키는 힘이 약해. 그 얘기는 원래 증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증발이 잘 되면 그 증발이 잘 되는 만큼 우리가 동적 평형을 이뤘을 때 모여있게 되는 증기수가 많은 거고 증기입자수가 많은 거고, 그건 압력에 영향을 주겠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비교할 때는 그건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같은 용액에서 V랑 N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 뿐인 거고, 같은 용매에서. 근데 용매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증발로 만들어지는 입자수가 많은 게 곧 증기압력이 높은 거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끓는 점이 낮다는 건 분자간의 힘이 약하다는 거고, 분자간의 힘이 약하다는 건 증발이 잘 된다는 거고, 증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증기압력이 높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증기압력이 높은 게 끓는 점이 낮음으로 바로 연결됐었어? 왜 연결되는 거냐면 끓음의 조건이 뭐였으니까. 끓음이라는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증기압력과 대기압력이 같을 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고정값은 누구야? 대기압이 고정값이잖아. 그러니까 대기압이 1기압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증기압력이 몇 도씨에서 1기압이 되냐의 문제가 끓는 점이거든. 그러면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뭐겠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증기압이 1기압에 도달한다는 얘기인 거지.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높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1기압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증기압력이 높은 애들은 더 낮은 온도에서도 1기압이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증기압력이 낮은 애들은 더 높은 온도까지 가야만 1기압에 도달하는 거지. 이해돼?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물질에 알코올이랑 아예 예시를 해봅시다. 알코올이랑 물로 해봤을 때 알코올은 증발이 잘 돼서 원래 증기압력이 높아. 그러니까 얘는 온도를 조금만 놀려도 얘가 금방 1기압에까지 도착하겠지.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1기압에 도착한다가 되는 건데, 근데 물은 끓는 점이 되게 높잖아요, 알코올에 비해서. 근데 얘는 그런 이유가 물 자체의 원래 증기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증기압력이 1기압까지 가는데 필요한 온도가 그만큼 더 큰 거지. 이게 이제 이런 상평형적인 관점에서의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증기압력이 높은 게 끓는 점이 낮다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증기압력이 내리면 왜 끓는 점이 올라가는지를 설명하는 그냥 원리가 됩니다. 요거 좀 더 직관적으로 해볼까요? 보통 알코올의 끓는 점이, 에탄올을 얘기하는 거겠죠. 에탄올, 알코올, 에틸알코올의 끓는 점이 78도씨예요.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한 컵하고 에틸알코올, 에탄올 한 컵하고 물 한 컵을 담아놓고, 물 한 컵을 담아놓고 78도씨의 온도를 맞춰놓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얘는 끓겠지. 즉 1기압이겠지. 근데 얘는 안 끓잖아. 그럼 1기압보다 온도가, 증기압력이 작은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이 더 큰 쪽이 더 낮은 끓는 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78도씨에서 알코올이 물보다 증기압력이 크죠? 이해되죠? 그래서 최종 정리, 한 번만 다시 정리. 증기압력이 높다는 얘기가 원래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야. 이건 꼭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액체류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증기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끓음은 증기압력과 대기압과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아마 그래도 기억하실 것 같아서 다 잘. 그래서 요거는 이 증기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우리가 용액을 만들어주면서,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 용질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 넣어준 만큼 증기압력이 낮아지게 되는데, 방금 본 것처럼 증기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 증기압력 내림과 같이 오는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끓는 점 오름은 식은 되게 간단했어요.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이게 아주 지독하게 우리 편한 대로 만들어진 공식인데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때는 어땠어? 사실 실제 기체에는 못 쓰고 이상기체에만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묽은용의 총괄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식들이에요. 이건 실제에도 쓸 수 있는 식들이거든. 그래서 요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델타 TB는 끓는 점 오름인데 이 우리가 끓는 점 오름 값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KB 몰랄 오름 상수라는 것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얼만큼 오르는가는 몰랄 농도, 즉 용매를 용질이 얼만큼 방해하고 있는가의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몰 분율로 계산하면 정확하게 비례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없고요. 근데 몰랄 농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었겠지. 자, 여러분들이 화학자야. 그럼 처음에는 끓는 점 오름 계산할 때 당연히 이걸로 해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몰 분율로 해봤을 거예요. 몰 분율로 해봤는데 이게 지금 얘는 식이 되게 깔끔하잖아. 상수 하나에다가 요것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그냥 계산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몰 분율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지. 이렇게 비례의 형태로 딱 깔끔하게 내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형태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어떤 함수 정도는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던 거지. 근데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로 비율을 몰랄 농도라는 걸 새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완전히 비례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죠. 1차 함수를 띄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는. 순수하게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도예요. 쟤는. 자,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은 사실 어는 점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증기압력을 기점으로 어는 점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는 점을 증기압력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증기압력이 내려가면 왜 어는 점이 낮아지는가는 사실 제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어는 점 내림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 상평형 그림으로 접근을 했었던 거지. 우리 상평형 그림에서 그래도 확실한 건 우리가 끓는 점 왜 오르는지, 증기압력이 왜 떨어지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증기압력이 떨어져서 끓는 점이 올라갔다를 적용해보잖아? 그러면 반대쪽도 떨어뜨리면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건 그래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원리가 뭔지까진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되겠구나를 확인할 수는 있죠. 상평형 그림을 통해. 그러니까 지금 증기압력이 이게 그래프가 요 막대 요 곡선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 이게 증기압력이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증기압력이 내려갔더니 끓는 점이 올라간 걸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기압력이 떨어졌더니 어는 점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는 점 내림은 델타 T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얘도 그냥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이때 KB와 KF의 값은 순수하게 용매 종류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물의 KP 값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0.56인가 그렇고요. 물의 KF 값도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0.28인가?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값은 적지 마세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KB랑 KF는 용매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항상 용매의 종류가 물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붙여서. 됐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살을 조금씩 더 붙여 볼 건데 기다려볼게요. 실제로 얘네들은 계산 문제긴 한데요. 계산은 쉬워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 몰랄 농도 구하는 것만 잘하면 거의 수학 문제 맨키로, 그것도 수학 문제도 응용이 거의 안 된 수학 문제 맨키로 대입해서 푼다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문제를 못 푼다면 어느 쪽이 흔들려서 못 푸는 거냐면 응용을 못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개념이 흔들려서만 안 풀리는 겁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값을 어디에 대입하고가 잡히지 않아서 안 풀리는 거지. 사실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파악만 되면 못 풀 이유가 전혀 없는 파트예요, 여긴. 그래서 앞에 기체에 비해서는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풀어보면 알 거야. 진짜로 뭐가 뭔지만 파악하고 나면 대입해서 숫자 구하면 끝. 문제가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단순해요. 다만 이제 붙일 살 몇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이것도 지난주에 이미 했던 얘기긴 한데 이것도 그 짧게 빨리 컷하고 끝냈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붙어 있는 조건이 비휘발성, 비전해질, 이게 용질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런 용질을 녹였을 때 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비휘발성과 비전해질은 조건으로 같이 붙어 있긴 한데 좀 결이 달라. 비휘발성은 뭐냐? 비휘발성으로 이용해서 지금 밑에 있는 이런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증기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증발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걸 끓는 점 어느 점 이렇게 연결해 가야 되는데 우리 휘발성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휘발성이 물보다 증발이 잘 되는 애들이거든요. 즉 물보다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이 큰 애들이고요. 즉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애들 전부를 얘기하는 게 휘발성입니다. 즉 끓는 점 오름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휘발성 용질을 물에다 녹이잖아? 그리고 그걸 끓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물이 끓기 전에 걔가 먼저 다 끓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물은 정상적으로 100도씨에서 그냥 끓습니다. 끓는 점 오름 자체가 아예 관측되지가 않아요. 걔가 먼저 다 끓어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요 비휘발성은 이 모든 걸 의미 없게 만든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비전해질은 아예 얘기가 달랐어. 뭐였냐면 이 모든 계산이 가능은 해. 하지만 한번 생각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거였어? 예를 들어 설탕을 녹일 때랑 NaCl, 소금, NaCl을 녹일 때의 차이가 되는 거지. 내가 설탕 자체의 몰 분율이 현재 2분의 1이었고 NaCl 자체의 몰 분율도 2분의 1이었어. 그리고 물의 현재 온도의 증기압력을 0.5기압으로 일단 잡아놓을게요. 대충 한 50도씨 부근 정도 되나 보죠. 그래서 50도씨에서 0.5기압이 아닐 거긴 한데요. 그냥 대충 그렇게 잡읍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순수한 물이 0.5기압이었으면 이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로 만들고 그 설탕물에 설탕의 증기압 부분 요 X 용질 왜 용어가 기억 안 나냐? 몰분율이 2분의 1이면요. 그러면 얘는 증기압력이 0.25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이 1몰 있었던 거고 설탕이 1몰 녹인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NaCl도 그래서 얘를 1몰 녹인 거고 NaCl 자체의 몰 분율을 2분의 1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증기압력이 0.5 곱하기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 맞나요? 맞네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였어? 우리가 녹인 NaCl은 1몰이지만 실제로 그럼 물 안에 들어있게 되는 용질 분자는 몇 개가 되게? 입자의 개수로 따지면 NaCl은 묶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면 다 풀어져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NaCl 1몰을 넣어줬지만 실제로 물 안에 있는 입자는 Na 플러스 1몰, Cl 마이너스 1몰 해서 총 2몰의 입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몰 분율을 NaCl 통째로 해서 그냥 2분의 1 이렇게 몰 분율을 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온으로 바꿔줘서 이걸로 새로 계산해서 용질의 몰 분율이 3분의 2, 즉 이때 물의 몰 분율이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걸로 구해줘야 맞는 증기압력이 나온다가 됩니다. 전해질일 때 계산 방식은 그래서 이렇게 비전해질이면 그냥 넣어준 몰수를 그대로 계산해 사용하면 되는 건데 전해질이면 뭐예요? 넣어준 몰수가 아니라 이온의 몰수를 반영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 안에 들어있게 되는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얘는 1몰을 넣어주면 물 안에 입자도 1몰계가 있는 건데 얘는 NaCl 1몰을 넣어주면 물 안에 입자가 2몰이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몰랄 농도 때도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몰랄 농도 때는 이거보다 계산이 좀 쉬운 게 얘는 입자수가 2배가 되니까 몰 분율이 2배가 된 애가 아니죠. 이게 몰 분율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체 몰수다 보니까 분모인 전체 몰수와 분자인 용질의 몰수가 같이 변해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됐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둘 다 변하는데 얘는 어때? 몰랄 농도는 분모가 용매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전해질이고 뭐고 나발이고 저 분모는 바뀔 일이 없죠. 그래서 분자만 만약에 NaCl이다. 그러면 원래 몰랄 농도의 2배만 해주면 돼요. 만약에 MgOH2다. 그러면 원래 몰 농도의 3배만 해주면 됩니다. 몰랄 농도에. 그래서 이쪽은 전해질로 했을 때 처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뒤에다가 이온 가스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요 몰 분율을 새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아무 변형도 없이 이대로 적용하고 싶으면 비발성 비전해질 저 두 가지 조건이 꼭 만족되어 있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의 기본 3법칙까지가 끝인 거고요. 이제 네 번째 법칙. 농도, 그러니까 이 용액 관련 문제풀이 자체를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어. 오늘 요 네 번째 법칙 설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을 꽤 쓸 것 같거든요. 일찍 끝내겠다가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아서 해봅시다. 자, 네 번째 판트호프 법칙. 얘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분은 다 축복받은 게 있는데 판트호프 법칙은 화투와 생투가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같은 공식을 놓고 얘는 계산적으로 이용하고 그쪽은 좀 더 개념적으로 이용해요. 근데 심지어 이쪽도 계산적으로 이용할 때도 개념적인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공유하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판트호프 법칙은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판트호프 법칙 일단 식부터 적어볼게요. 파이는 CRT라는 식인데요.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다는 일단 저게 뭔지부터 얘기해보면 저건 삼투압이라는 것과 이 압력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삼투압은 뭐냐면 자, 삼투압은 우리 생원에서도 조금씩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생원에서 삼투압 뭐라고 했었냐면 농도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삼투압이 높은 건 그냥 농도가 높은 건데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농도 높은 거, 삼투압 높은 거 같은 거 완전히 똑같이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내용 이해하는데도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하고 삼투압의 정체가 뭐냐면 자, 우리 아까 기체 문제 풀 때 봤었던 U자관을 다시 소환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U자관을 소환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가운데에 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막은 보통 당연히 반투과성 막을 이용해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걸 통과시키면 전투과성 막, 일정 어떤 특정 물질만 통과시키면 반투과성 막,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반투과성 막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 오늘은 딱 거기까지만 다뤄볼게요. 그래서 설탕물을 양쪽에 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왼쪽에는 1%, 원래는 퍼센트 농도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설명할 때는 퍼센트 농도로 할까요? 정없으니까 몰 농도로 그냥 아예 해버립시다, 처음부터. 그래서 1몰 농도에 여기에는 설탕물을 넣고요.
오른쪽에는 2몰 농도의 설탕물을 넣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이 현상은 알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물이? 그쵸. 물이 일로 이동합니다. 일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해. 왜? 이거는 그냥 설명은 되게 쉬워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려고. 그래서 이 농도가 낮아.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용질에 비해서 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물에 비해서 용질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원래는 설탕이 이동하면서 맞추거든요. 확산. 근데 지금 확산이 못 되게 반토막성막이 막고 있는 거야. 설탕이 못 이동하지 못하게. 그러면 그 확산, 용질의 확산 대신에 물의 확산을 하는 거고, 그 물의 확산을 우리가 그냥 삼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삼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진짜로 양쪽의 농도가 같아져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양쪽에 물이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 우리 아까 해석했던 걸로 해석해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이야? 요 수면을 기준으로 여기를 누르고 있는 대기압과 여기를 누르는 대기압 플러스 이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말이 되나요? 안 돼요. 이 대기압하고 이 대기압 같거든? 그치? 그러면 분명히 여기 대기압하고 여기 대기압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 압력은 어디로 갔지? 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압력이 삼투압이 됩니다. 삼투압은 이만큼, 그래서 지금 대기압이 원래 여길 기준으로 같아야 되는데 이만큼 수면이 올라가게 밀어 올리는 압력이 있을 거야가 그냥 삼투압이라는 가상의 압력이에요. 실제 압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은 삼투압이라고 해서 압, 힘, 삼투압, 압이 압력 이런 식으로 쓰고는 있지만 약간 그냥 가상의 힘처럼 생각하는 거죠. 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투압은 뭐랑 주로 연결이 되냐면, 삼투압은 진짜 존재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수분 흡수력이라고 해서요, 물을 얼만큼 흡수할 건지 이런 척도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힘이지만 뭐랄까요? 어떤 메터? 그러니까 정도에 가까운 거지. 얼만큼, 어느 정도 이런 개념에 더 가까워요. 힘보다. 근데 왜 굳이 그걸 압력을 갖다가 사용을 하느냐? 지금 이기고 있는 게 대기압 압력이니까요. 대기압을 이기고 저만큼 올라갔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삼투압은 가상의 힘이지만 압력의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요, 그래서 이 수면을, 여기 수면을 다시 위에서부터 눌러. 그리고 그 누르는데 압력계를 달아놓잖아. 그래서 눌러서 양쪽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누르잖아. 그러면 그 우리가 얼만큼의 세기로 눌러줬는지가 압력계에 측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기고 올라갔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걸 그만큼 삼투압이라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이게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이게 삼투압의 실체입니다. 삼투압은 이렇게 측정한다가 삼투압의 실체예요. 왜? 가상의 힘이라서 이런 식으로밖에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얘는 요 두 용액 사이의 삼투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인 거고요. 실제로 어떤 특정 용액의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U자관 놓고 반토막성 막 놓고 하는데요, 한쪽에 이렇게 1몰 농도 설탕물을 넣었으면 반대쪽에 뭘 넣냐면요, 증류수를 넣습니다. 증류수는 설탕에 대한 농도가 몇인 거게? 0이에요. 그러면 이거 양쪽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여기에 물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때까지 다 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농도가 같아진다기보다는 뭐인 거예요? 그냥 여기는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왼쪽으로 아무리 이동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물이 전부 다 절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래요. 물이 적당히 왼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멈추거든? 왜 멈춘 거야? 그만큼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대기압을 딱 정확히 그만큼만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증류수를 그만큼밖에 흡수를 못한 거지. 그럼 순수한 얘 자체의 삼투압으로 볼 수 있겠죠, 그게. 그 증류수 빠진 만큼.
아니요. 아까 증류수 측정하는 게 뭐였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 물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해서 수면이 설탕물 쪽에 올라가고 증류수가 내려갈 거거든요. 요거를 다시 위에서 눌러. 양쪽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그 눌러준 만큼의 힘이 삼투압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순수한 어떤 용액 자체의 삼투압을 측정할 때는 왼쪽 한쪽에 증류수를 넣고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삼투압 구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이몰 농도랑 증류수를 이용해서 삼투압을 구해요. 이렇게 해서 삼투압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2몰 농도 수용액 한쪽, 1몰 농도 수용액 한쪽 해서 둘의 차이 삼투압 구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구한 두 삼투압의 차이만큼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정확한 측정 방법이긴 했다는 거고, 그리고 아주 재밌게도 얘 삼투압이 정확하게 2배예요. 즉 몰농도에 비례합니다. 몰농도에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비례해요. 당연히 다른 농도엔 비례하지 않아요. 몰랄 농도나 퍼센트 농도 이런 거에는 비례하지 않는데 몰농도에 비례합니다. 즉 결론, 그래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몰농도에 비례하고,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실체입니다.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하니까 삼투압 이퀄 농도라고 하면 돼. 를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써온 거예요. 됐죠? 이게 삼투압의 개념이고요.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 자, 삼투압은 가상의 힘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측정 방식이 기체 압력 측정하는 거랑 똑같거든. 대기압을 얼만큼 이겼는가고 기체 압력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PV는 nRT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왜? 압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지금 기체 압력과 완전히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P 빼고 나머지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겨보면 이게 V분의 nRT가 되거든요. 그치? 근데 V분의 n 뭐예요? V 뭐예요? 부피거든? n 뭐예요? 몰수거든? 그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CRT. 우리 몰농도 기호는 주로 C를 써요. 우리는 라지 M이 더 익숙한데 그건 단위가 라지 M인 거고 기호는 라지 M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얘 P도 파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제 삼투압의 기호예요. 파이는 CRT. 판토프 법칙입니다. 삼투압은 더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화투, 생투, 양면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판토프 법칙도 위의 것들이랑 비슷한 게 그런 개념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문제의 답, 그러니까 최종 계산해서 구하는 답은 이 식을 더 이상 응용할 건덕지가 없어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산 영역은 정말 쉽게 처리되고 그 계산까지 가기 전에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판토프 법칙은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판토프 법칙은 문제 영역으로 좀 들어가면 은근히 응용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 응용이 아니라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들 만한 개념들을 짚어둘 필요가 있거든?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아예 다음 주에 우리 완전히 있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하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림은 그렇게 개념적으로 헷갈리게 만들 만한 요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의 요 증기압력 내림하고 판토프 법칙 요 두 가지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요거랑 잠깐 옆에다 이제 다시 정리해 놓으면, 퍼센트 농도가 뭐고 몰 농도가 뭐고 몰랄 농도가 뭐고,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그러니까 농도 자체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 큰 두 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투 1단원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이랑 고체를 안 다루고 넘어오긴 했는데요. 물이랑 고체는 진짜 완전히 개념밖에 없거든요. 계산이 전혀 없는 파트거든. 응용이 전혀 없는 파트라서.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다음 주에 정리하고 그 다음 주쯤에 엔탈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엔탈피 한 다음 주에는 엔탈피 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우리 비워놓고 온 기체, 액체 그쪽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기 진도는 확실히 끝나고요. 중간고사만 보니까. 저 그럼 엔탈피만 하면 되죠? 엔탈피까지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너네는 거기서 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좀 더 나가는 데는 어디까지 나갔냐가 문제인데 그 뒤에가 화학평형이거든요. 근데 이 평형 파트가 개념 파트랑 약간 개념 파트, 그러니까 좀 비치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산 파트라고도 하기가 어려운 게 개념부터가 진짜 더럽게 어렵거든요. 이 평형 뒤쪽은. 그래서 이게 개념 파트랑 진짜 계산이고 뭐고 그냥 어려운 파트야. 그냥 진짜 존나 어려워요. 여기는. 화투 전체에서 거의 제일 어려워요. 단원으로는. 원래 더 어려운 문제는 뒤에 있는 반응 속도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수능 킬러는 거기서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아예 관심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빼면 여기가 제일 어렵거든. 개념으로는 여기가 어차피 제일 어렵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냐 여기를 하느냐가 아주 크게 다른데요. 만약에 대부분 여기까지만 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액체 고체 정리하고 그 뒤에 붙여서 정리해도 시간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거고 금방 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평형 개념은 기초 개념은 이미 다 잡혀 있잖아. 우리 화원에서. 그러니까 화투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금방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일단은 엔탈피까지 순차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엔탈피 하고 엔탈피 문제풀이 하고까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고체랑 요 평형 파트 개념 정리하는 걸 뒤에 붙여서 이렇게 하면 끝. 되겠네요. 엔탈피만 버티면 된다. 그것만 버티면 된다. 엔탈피